나는 미국 의사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전기 담요 하나 줄 수 없었던 병원. 하루 12시간 진료를 뛰어도 병원은 늘 적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병원에서는 의사도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단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료계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비자 취소 위협까지 받아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 내과의사 사라 윌로우입니다.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3번 병상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알려줬죠. 발끝이 얼듯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80대 노인이었어요.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어떻게 노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응급 담요와 체온 상승 장비를 요청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기 시스템도 불안정해서 장비 사용이 제한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난주 김 간호사가 감전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옆 병상에서 심장 모니터 알람이 울렸어요.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환자의 맥박은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3번째 난방 사고 관련 사망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죠. 의사가 된 이유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환자를 잃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의사로서 더는 여기서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병원 시스템의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함에 휩싸인 채 유튜브를 켰더니 서울시 응급시스템 다큐가 추천됐어요.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죠. 서울의 병원들은 응급실 온도까지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했어요. 환자별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 생체 신호에 맞춰 실내 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이었죠. 다큐에서는 한국을 의사가 일하고 싶어지는 나라라고 소개했어요. 의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설계된 병원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한다면 얼마나 보람찰까 하는 생각에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레그 박사가 차갑게 웃었죠. 사라, 아시아 시스템에 물드는 순간 너는 끝이라며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미국 의료의 우월성을 맹신하는 그레그 박사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다른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차가운 병실만큼이나 얼어붙은 그레그 박사의 양심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환자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병원 연계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게 검색하지 않으려 퇴근 후 집에서만 조사했습니다. 마침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의사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동료 제니가 제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봤어요. 놀란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죠. 사라, 무슨 짓이냐며 그레그 박사가 알면 평가에 문제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제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내 미래를 누가 통제하게 둘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지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 조용히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사라입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했죠. 처음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제 발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의료 용어도 조금씩 배웠어요. 머릿속에서 영어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했죠.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수군거리며 저를 피했어요. 예전처럼 함께 식사하자는 초대도 줄어들었죠. 갑자기 저는 병원의 이방인이 된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라커룸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왜 굳이 한국이냐며 미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했죠. 아시아 의료는 효율만 좋을 뿐이지
질은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가득한 말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의료비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평균 수명은 더 길었죠. 환자 만족도도 높았어요. 이런 통계를 볼수록 제 결정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어요. 한국 병원에서 면접 제안이 온 거였죠. 화상 면접을 통해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드디어 변화의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그레그 박사의 호출을 받았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레그 박사의 표정은 어두웠죠. 사라,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병원을 떠나려 한다고 한국으로 가려 한다며 따져 물었어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제 계획을 흘렸나 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죠. 그레그 박사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내가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고 있냐며 말했습니다. 미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여기 남아야 한다고 했죠. 그날 밤 그레그 박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사라의 해외 이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배신자인 것처럼 묘사했죠. 미국 의료를 떠나는 의사들이 의학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메일을 읽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화상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랐어요.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스마트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웃으며 맞이해 주셨죠. 얼굴 인식과 지문 스캔이 끝나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입국 절차가 완료됐어요. 미국이었다면 1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 내부는 따뜻했어요. 밖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실내는 쾌적했죠.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능형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온도를 다르게 조절한다고 해요.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승객들의 편안함도 챙기는 시스템이었죠. 병원 측에서 보낸 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기사님이 한국어로 인사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한국어로 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기사님이 놀라며 웃으셨어요. 한국어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도 꽤 유창하셨죠.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으셨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서울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병원들이 많이 보였죠.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지역은 의료 특구라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숙소는 병원에서 가까운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깔려 있다고 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했어요. 호기심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바닥 난방의 감동에 맨발로 잠들었어요. 보스턴에서는 항상 양말 2켤레를 신고 잤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맨발의 자유로움과 따뜻함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온몸이 따뜻한 상태로 잠을 잘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코디네이터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이름표를 건네며 병원 시스템 설명을 시작했어요. 놀랐습니다. 모든 병실에 온도 센서가 있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자동 조절된다고 했어요. 응급실은 중환자와 경환자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온도로 관리됐죠. 첫 진료 참관을 시작했어요. 한국 의사들의 진료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보였죠. 특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까지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여기선 클릭 몇 번으로 끝났죠.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 갔어요. 한국식 식단이 나왔습니다. 밥과 국,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의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솔직히 답했어요. 효율성과 환자 중심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뉴스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기사에 실려 있었죠. 사라 윌로우, 북한 의료와 다를 바 없는 체계의 가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그레그 박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 의료를 폄하하고 저를 배신자로 묘사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어요. 아침 회의에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했죠. 한글로 이름을 써가며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발음이 이상했나 싶었죠. 회의가 끝나고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발음이 좋았다고 했어요. 단지 외국인 의사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신선해서 웃음이 나왔을 뿐이라고 했죠. 그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응급의학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응급 프로토콜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죠. 발표를 시작했는데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다 보니 말이 꼬였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지루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발표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 땀이 비오듯 흘렀죠.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옆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죠. 왜 우리가 외국인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시스템도 모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병원 후문을 나서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에 미국 의료 간첩이라는 낙서가 있었어요. 누군가 붉은 스프레이로 쓴 글씨였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레그 박사의 기사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능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초보자 취급을 받고 있었죠. 언어 장벽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레그 박사의 승리를 의미하는 일이었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의학 용어집을 만들어 외웠죠. 점심시간에는 다른 의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안에 환자와 의료진이 갇혔어요. 마침 제가 근처에 있었죠. 즉시 비상 대응팀을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안에는 임신한 환자와 간호사가 있었죠. 환자가 진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국에서 배운 응급 대응 방법이 떠올랐어요. 문 사이로 필요한 의료용품을 전달하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안정시켰어요. 다행히 15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고 무사히 환자를 구출할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 병원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제 침착함과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병원 임원인 민재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대응이 인상적이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민재 과장은 저를 점심에 초대했죠. 식사하며 민재 과장에게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언어 장벽과 낯선 문화, 그리고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말했죠. 민재 과장은 공감하며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재 과장은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오후 민재 과장의 도움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과의 소통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떤 의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기회를 가졌죠.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정식 채용 제안이 온 것입니다. 민재 과장이 직접 찾아와 알려주셨죠. 채용 조건도 좋았어요. 미국보다 급여는 조금 낮았지만 주거 지원과 의료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과 내에서 외국인 환자 전담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비자 신청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죠. 그러나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민재 과장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죠. 미 국무부 산하의사면허위원회에서 사라 윌로우의 비윤리적 이직에 대한 경고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레그 박사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국제적인 압력을 넣다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재 과장은 걱정하지 말라며 병원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미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장님께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상상, 강제 출국되는 상상,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병원장님과 민재 과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죠.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온 공문과 언론 보도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장님의 다음 말씀은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사라 선생의 실력과 환자를 향한 진심을 믿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병원장님은 공식적으로 저를 보호하겠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팀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외국인 적응 멘토팀도 구성됐어요. 민재 과장이 멘토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한국어 교육과 병원 시스템 교육을 받게 됐어요. 저를 위한 특별 배려였죠.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왜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뺐냐는 내부 불만이 퍼졌죠. 특히 막내 의사들이 저를 경계했습니다. 수련이들은 점심 테이블에서 자리를 피했고 회진 때도 멀찍이 서 있었어요. 민재 과장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팀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어요. 워크숍 당일 긴장한 채 회의실에 들어섰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로의 의료 경험을 나누다 보니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양국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 배울 점을 찾았죠. 그 와중에 미국 의료 매체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레그 박사가 한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라는 환자보다 이직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 언론에도 이 내용이 보도됐죠. 기사를 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마저 저를 믿지 않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민재 과장이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병원 게시판에 제 생각을 글로 남겼어요.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에 더 집중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언어적 장벽을 느끼는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생활 3개월째, 미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죠.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비자 문제로 미국 입국이 불확실했습니다. 전화로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죠. 어머니가 보내준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했고 합병증으로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었어요. 미국 병원에서 제시한 치료비 명세서도 받았죠. 보험 처리 후에도 개인 부담금이 한화로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퇴 자금을 모두 써야 할 상황이었어요. 민재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재 과장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원격 진료를 해보자고 했죠.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호흡기내과 김 교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 치료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항생제 종류와 용량을 조정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셨죠. 미국 병원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세계적인 명성을 알고는 의견을 수용했어요. 원격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치료 계획대로 진행되자 아버지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안한 치료법은 이전 방식보다 효과는 더 좋으면서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버지가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치료가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비싼 치료비가 부담이었죠. 고민하고 있을 때 민재 과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직원 부모도 치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정식 직원이 되면 부모님도 직원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부모님께 전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치료비 부담과 제 상황을 고려해 한국행을 결심하셨죠. 병원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숙소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날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아버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병실 환경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음식에 놀라셨어요. 병원 식단이 한식으로 제공됐는데 영양사가 외국인 환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였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의료보다 사람이 중심이라고요.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동안 미국에서 또 한 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저널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한국에서의 제 면허 심사 과정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죠. 누군가 내부 정보를 누설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 과장과 병원장님께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병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공식 브리핑을 열어 제 자격과 지위를 명확히 밝히자고 하셨죠. 다음 날 병원 강당에는 의료진과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병원장님은 당당하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의 미국 의료 경력과 한국에서의 역할, 그리고 법적 지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특별 의료인 자격으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재 과장이 나섰어요. 민재 과장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공개 지지하셨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장단점을 비교하며 서로 배움으로써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민재 과장의 말에 강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언론에서 저에게 질문이 쏟아졌어요.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환자 중심 의료와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신문과 뉴스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대부분 호의적인 보도였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환자들도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용기를 얻어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죠. 미국과 한국의 응급 의료 체계, 환자 치료 방식, 의료비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처음엔 소수만 읽었지만 점차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블로그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한다는 점이었어요. 둘째, 의료비 투명성이 높다는 점이었죠. 셋째, 병원 내 생활 안전이 철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썼어요. 어느 날 블로그에 익명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레그 박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레그 박사가 몇 년 전 의료사고를 은폐했다는 제보였죠. 저는 이 내용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개인 공격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미국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그레그 박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레그 박사는 여러 의사들에게 비슷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해요. 내부 고발이 이어지면서 그레그 박사의 갑질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단지 의료계가 더 건강해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외국인 환자 진료 매뉴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경험을 모두 가진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열정을 갖고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과 협업했어요. 처음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최선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완성된 매뉴얼은 병원장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죠.
어느 날 민재 과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제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고요. 국경을 넘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의사라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 생활 6개월째 제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것이에요. 병원장님이 직접 찾아와 계약서를 건네주셨죠. 놀랍게도 급여는 처음 제안받았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어요. 더 놀라운 제안도 있었습니다. 병원 공식 홍보 모델로 저를 발탁했다는 거예요. 한국 의료의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영입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로 저를 내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 의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꺼이 수락했어요. 한국 생활이 안정되자 부모님께 장기 체류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한국 의료 시스템의 팬이 되셨고 어머니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두 분 모두 은퇴하신 상태라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병원에서도 가족 비자 발급을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 배우기에 열중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책을 읽으며 문화 이해에 노력하셨어요. 두 분 모두 한국 생활을 즐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아픈 이가 존중받는 나라구나. 미국에서는 환자가 아닌 숫자로 취급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으로 대우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의료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레그 박사가 결국 병원에서 사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부 갑질과 의료 윤리 위반으로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그의 독선적인 행동에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날 병원에서 작은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는 진정한 의료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나섰죠. 준비한 원고를 접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의료는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중요하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를 받았어요.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공감한다고 말해주었죠. 미국에서 온 또 다른 의사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장님이 세미나 마지막에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직업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로 한국 생활 1년이 되었어요. 되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배신과 따뜻한 연대, 두려움과 용기, 좌절과 희망을 모두 경험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간다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료 경험이나 해외 생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